네, 잘 쉬셨습니까? 이번에는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의 가나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박스 안의 내용을 보니까요. 토지를 판매 목적으로. 자,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자,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 판매 목적을 취득하면 재고자산으로. 토지를 투기 목적. 자, 투기 목적으로는 뭘로 분류되죠?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투자 목적 취득하면 나로 토지를 영업에 사용, 자, 영업 활동에 사용, 업무용으로 쓰면은 뭐가 되죠?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자산을 취득 목적에 따라서, 자, 취득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요. 판매 목적이면, 자, 판매 목적이면 재고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사용할 업무 목적, 영업, 업무용, 사무용, 영업용 다 같은 말입니다. 업무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은 유형 자산, 형체가 있는 거면 유형 자산, 자, 형체가 없으면 무형 자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장기 이윤을 얻을 목적, 그런 경우, 그러니까 비업무용이죠. 그러니까 사업에 쓰지 않고 판매 목적도 아니고 사업에 쓰지도 않으면 비업무용, 업무 목적, 또는 장기 투자 목적, 이런 경우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는 재고자산, 나는 투자자산, 다는 유형자산.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랍니다. 틀린 거. 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은 유형자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유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일단 맞는 걸로 보고요. 2번, 유형자산은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렇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야 유형자산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이나 이런 걸로 처리가 될 겁니다. 3번, 유형자산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죠. 사용할 목적. 업무용, 영업용, 사무용, 이런 거. 자,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얘가 틀렸군요. 자, 유형은 형체가 있다는 뜻입니다. 형체가 있다. 자, 형체가 있다. 자, 근데 여기는 형체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형체가 없는 자산은 무슨 자산? 무형 자산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상산량 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미 공부했죠?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다음과 같은 비유동자산들의 특징을 틀리게 설명한 것은, 자,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투자자산, 장기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된 거죠. 또는 업무에 쓰는 거, 유형자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자, 얘네 공통점은 업무에 쓴다는 거죠. 업무용이라는 거죠. 또 사무용 또는 영업용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의 비유동 자산도 있습니다. 비유동 자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1번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상 장기간 사용 가능한 자산이다. 그렇죠. 비유동 자산은 유동 자산이 아니니까 1년 이상이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목적이다. 판매 목적이면 뭐가 되는 거야?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얘가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도 있고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것도 있죠.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뭐 형태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목적이 자산이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고요. 2번은 확실히 틀린 거죠. 판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입니다. 답은 2번으로 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4번 갑니다.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산 중 영업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묶인 것. 자, 1년 이상이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한대요.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찾아보면요. 상품 운반용 트럭이죠. 자, 그럼 이건 영업할 때 쓰는 거니까 유형자산이 되겠네요. 판매형. 자, 판매형은 뭐가 되는 거죠? 재고자산이 되니까 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재고자산. 앞에만 쓸게요. 재고자산. 요거는 투자자산. 그 다음에 사무실용. 자, 업무에 쓰는 거죠. 사무실용. 그러면 얘도 유형자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건 가하고 라가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겠습니다. 5번.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에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자, 이거 한번 어디다 쓸까요? 공간이 좀 없는데. 그래, 여기다가 좀 써볼게요. 자, 우리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 자, 이건 뭐라 그랬죠? 자산 처리한다는 거죠. 자본화 한다는 얘기는 자산화 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판단 근거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자산 가치의 증가.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 자산 처리된다는 거예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능률의 향상을 가져오면, 자, 능률의 향상. 자산 처리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용연수의 연장.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늘어나도 자산 처리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자,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능률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능률을 그냥 유지한다. 그 정도에 그친다면 비용 처리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가 원상 회복. 기존의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로 그친다면 비용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산 처리하지 말고요. 자, 그래서 1번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의 증대. 이것도 이제 자본적 지출을 봐야 되겠네요. 상당한 원가의 절감. 이것도 어떤 능률 향상으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 유지. 수선 유지는 그냥 이 능률 유지로 봐야 되겠죠. 4번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산 처리해야 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자, 유형자산에 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은. 자, 자본적 지출은 뭐라고요? 자산 처리하라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타이어 교체는 그냥 능률을 유지하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적 지출이고요. 업무용 컴퓨터의 전선을 교체했다? 이것도 그냥 능률 유지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수익적 지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죠.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산 가치가 증가하거나, 능률이 향상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 이게 각각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내용연수도 연장되고, 자산 가치도 증가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도 이제 소모품 부품을 결제한 거니까 이것도 능률 유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7번. 공공건물을 수리하고 현금으로 지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자, 건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는 얘기는
자산 처리하란 얘기죠. 자본적 지출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자본적 지출로 찾아보면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유리창 교체는 원상 회복이래요. 그러면 이거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페인트 칠, 이거 현상 유지예요. 그럼 이것도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창고 사무실을 개조했다, 자산 가치가 증대했대요.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 되겠네요. 요거는 다 비용 처리, 요건 비용 처리, 요것만 자산 처리.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건물의 에어컨을 수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한 경우 발생하는 효과로 오는 거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인데, 즉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요. 요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반대로 이제 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비용 처리하는 거랬죠. 자, 비용 처리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인데, 자,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즉, 자산 처리한 경우죠. 자, 이랬을 때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산 처리했는데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은 과소가 되겠네요. 과소. 그 다음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과대가 될 거고요. 자,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자, 이익은 줄어들 겁니다. 이익이 줄어들면 결국은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가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들겠죠?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볼까요? 반대가 되겠죠. 자,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자산은 커질 거고요. 과대. 자산은 과대. 자, 비용은 줄어들겠죠? 비용은 과소. 자,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은 커지겠네요. 그럼 이익은 과대. 자, 이익이 커지니까 자본도 커지겠네요. 과대. 자,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는요, 수익적 비용 처리해야 될 걸 자산 처리했으니까 요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산은 과대가 되죠. 자, 자산은 증가. 자, 자산은 증가, 비용은 과소. 4번이 되겠네요. 자, 자산은 크게 보고 되고 비용은 감소한다. 네,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죠. 자, 다음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뺍니까? 요 A가 뭘 의미한다? 잔존가액을 의미하죠. 잔존가액을 뺍니다. 자, 그거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항상 똑같은 금액이 감가상각비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정률법의 경우는 취득원가에서 뭘 뺍니까? 요건 뭐죠? 그때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그래서 이 취득원가는 이제 뭐 자본적 지출이 없다면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매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더해지는 개념이니까 이 빼지는 금액은 매년 늘어날 거예요. 그럼 가로 금액이 줄어들겠죠. 상각률은 이제 정해진 거니까 이건 계속 똑같은 율이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로 금액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감가상각비는 줄어들 거예요. 얘는 일정하죠. 그래서 정액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매년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고 정률법은 줄어든다.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뭐 쉽게 1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가죠. 다음은 사용하던 업무용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취득가액이 2,5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400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요걸 빼면은 요게 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게 되면 그게 장부가액이 됐는데 그럼 얼마예요? 1,100이 되겠네요. 장부 금액은 1,100이다. 자,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1,1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손해 받겠네요. 자, 그리고 매각 대금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자, 그럼 1번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2,500이다. 아, 장부가액이 아니라 무슨 가액이요? 취득가액이죠. 틀렸네요. 그럼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매각 대금은 1,000만 원이다. 그렇죠. 1,0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건 상거래가 아니죠. 즉 상품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뭘로 처리한다?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1,400이다. 예,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1,400만 원은 이전에 비용 처리됐다. 우리가 결산 시에 분기해 보면 차변에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고, 요거는 손익계산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매년도 이제 비용 처리가 된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네요. 이 차량의 매각으로 10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죠. 지금 장부 금액은 1,100인데 1,000만 원에 팔았으니까 100만 원 손해보고 판 거죠. 네, 그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2번, 3번은 4번은 맞는 얘기고 1번이 틀린 얘기네요. 네,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갈게요. 자,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가액은 이걸 그냥 분개를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좀 애매한데. 자, 취득가액이 죄송합니다. 자, 취득가액이 3,5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2,100. 그럼 요거에서 얘를 빼면은 장부가액은 자, 장부가액은 얼마 되는 거죠? 1,400이 되네요. 1,400. 자, 근데 처분이익이 300이 됐대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처분가액. 자, 처분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자, 처분가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구하라는 게 문제죠. 그럼 여기서 뭘 빼면요. 장부가액을 빼면은, 자, 장부금액보다 더 받았으면 처분이익이 생길 거고요. 장부가액보다 덜 받았으면 처분 손실이 생기겠죠. 그럼 여기는 얘를 빼면은,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면은, 이게 처분 손익이 나올 겁니다.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장부금액이 1,400이라는 건 요걸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얘가 1,400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이 처분이익이 300이 났대요. 그럼 얘가 300이었다는 거죠. 그럼 얼마에 팔아야? 1,700에 팔아야 300만 원의 처분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금액은 1,700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분개는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당해년도에 1월 1일 날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위도 좀 올려볼게요. 자, 당해년도 1월 1일에 취득원가가 500이에요. 취득원가 500, 잔존가치는 50, 내용연수 5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정액법을 알아요. 정액법은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취득가액에서 뭘 빼는 거죠? 잔존가액을 빼는 거죠. 이거를 내용연수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500이었대요. 500. 자, 잔존가치는 50이었죠. 50. 잘 쓸게요. 자, 50만원. 그럼
450이겠네요. 그리고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5년. 그럼 5, 9, 45, 90만 원 되겠네요. 여기가 90만 원. 그러니까 매년도 감가상각비는 90만 원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13번. X 1년 4월 1일에 구입한 시설장치 취득원가가 3천이고 잔존가액은 없습니다. 내용연수는 10년이고요. 결산을 한 번 한대요. 그러면 12월 31일 날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이제 공식 생략하고 바로 대입해 볼게요. 자, 취득가액 3천이고요. 여기서 잔존가액 뺀다 그러는데 잔존가액이 없죠? 없고요. 내용연수는 10년이래요. 10으로 나누면 이게 300이 되는 거죠. 300.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14번. 14번 맞죠? 네, 14번. X 1년 1월 1일 날 구입한 영업용 건물 취득원가 2천만원, 잔존가액 2천.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년. 그 다음에 상각률은 20%, 결산은 1회, X 2년 12월 31일 날 결산 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잔존가액이 좀 금액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차피 정률법은 잔존가액은 의미가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고요. 자, 정률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액법은 잔존가액을 빼는데 정률법은 잔존가액을 빼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고 그랬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다. 여기다가 주어진 정률을 곱하면 그게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언제 취득했냐면요. X 1년도에 취득을 했습니다. X 1년도. 그리고 지금 문제는 X 2년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두 번 해야 되는 거죠. X 1년하고 X 2년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해볼게요. 자, 1차 년도는요. 취득가액이 지금 2천만 원이고, 자, 지금 첫 해니까 감가상각을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정률이 20%, 뭐 20 해도 되고 0.2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2는 4, 400이 되겠습니다. 400. 두 번째 연도는 자, 지금 정식으로 해보는 겁니다. 2천만 원에다가 잔존가액이 400이 있죠?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했으니까요. 400에다가 곱하기 0.2를 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잠깐만요. 그 계산기 한번 써볼게요. 지금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고요. 전년도 감가상각비가 400이었죠? (1600이고) 여기다가 0.2 320 나오네요. 그러니까 320. 답은 3번으로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빨리 푸는 방법 여기다 좀 써보겠습니다. 다시요. 첫 해는 취득가액이 2천이고요. 잔존가액, 감가상각, 첫 해는 무조건 감가상각비가 없는 거죠.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0% 또는 0.2를 곱하면 얘가 4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년도는 2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감가상각을 한번 했잖아요. 그럼 얘를 빼줘야 됩니다. 400 곱하기 0.2 하면은 이게 320이었어요. 자, 그런데 자, 요거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첫 해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으니까요. 첫 해는 그냥 취득가액에다가 바로 정률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2는 4에서 400 구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 금액에다가요. 요 구해진 감가상각비에다가 1 마이너스 정률이에요. 1 마이너스 정률. 자, 지금 얘가 정률이 0.2니까 1 마이너스 정률이면 0.8을 의미하죠. 그러면 4, 8에 32. 이걸 곱하면 320만원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3차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2천만원 빼기, 이제 두 번 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720이 되는 거죠. 720 곱하기 0.2.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요 금액에다가 0.8을 하시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320에서 곱하기 0.8 하시면 256만원 나오네요. 256만원.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방법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거예요. 정률법 구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번 갑니다. 다음 거래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정 과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 사용 중이던 차량 500만 원에 매각을 했어요. 자, 전액 한 달 뒤에 받기로 하였다. 그러면 요건 상품이 아니니까, 자, 요거는 뭘로 처리가 돼요? 미수금 처리가 되겠네요. 이 차량의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16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변에 차량 운반구가 없어질 거고요. 자, 차량 운반구가 취득가액이 얼마죠? 2천이네요. 여기가 2천. 되고, 그 다음에 반대편은 감가상각 누계액 줄이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1600이죠. 그럼 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면은 요게 얼마라는 거야? 장부가액이 400이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수금으로 처리할 금액이 우리 얼마에 팔았죠? 500에 팔았습니다. 500. 그러면 지금 장부 금액이 400인데 500에 팔았으니까 처분이익이 100만원 생기겠네요. 그럼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뭐 1번이네요.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니까,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니까 외상매출금은 나올 수 없고요. 뭐가 나온다? 미수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야 되죠. 답은 1번이고요. 뭐 나머지는 여기 다 있으니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 연습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